네, 전일 국내 증시가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완화에 따른 안도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26.85포인트, 1% 이상 오르면서 2,399.25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전날 대비 13.84포인트, 1.94% 강세를 나타내면서 72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202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자도 2,28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4,532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1,092억 원, 외국인은 1,827억 원 각각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도 2,78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1.3%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강세를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 0.6% 떨어졌습니다. 삼성 SDI가 3.7% 올랐고요. LG화학도 3.6%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도 2.5% 상승했고요. 네이버가 0.2% 소폭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2.3% 올랐고요. 그 밖에 기계, 의약품, 운수장비, 화학, 서비스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종이목재 섹터 0.9% 떨어졌고요. 통신, 의료정밀, 운수창고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했습니다. LNF도 2.2%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HLB가 0.9% 떨어졌고요. 에코프로 5.7%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펄어비스도 3.9%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 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0.2% 소폭 떨어졌고요. 리노공업 3% 이상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전거래일 대비 9원 70전 하락하면서 달러당 1,29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본부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의 큰 이벤트였던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피봇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자, 미국 증시가 어저께 또 마이너스 전환을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면서 크게 급등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하락 추세로 변했었고 그리고 또 어제는 이 기자회견 이후에 더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산타랠리를 날려버린 스크루지 파웰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지난 9월 또 11월 또 이번에 12월 여전히 미 연준의 이 회의가 있고 나면 시장은 실망 매물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9월 달처럼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의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1%포인트 이상 더 올릴 거다라는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한 0.5%포인트 정도였고 이번 12월 달에는 0.25%포인트 정도이니까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럽습니다만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되거나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치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던 이유는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 달에 0.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인 0.2%포인트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네.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를 가지고 곱하기 12를 하면 3.6%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1년 뒤에 3%대로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근원 PPI를 보시면 전달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미 6.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가 되면 이 숫자가 3%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 반등을 해줬던 이유가 FOMC 미팅이 있기 전 하루 전에 예. 이 CPI 숫자,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나온 숫자가 7.1% 정도가 나왔어요. 네. 예상치가 7.3%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 다음 좀 넘겨주시면은 네네. 예, 인플레이션 숫자가 근원 인플레이션도 그 6%가 나오면서 전달 대비 6.3%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요. 예. 예상치가 6.1%였는데 그거보다 낮았고 예상치 7.3%, 실제 인플레이션이 7.3% 예상치였는데 7.1%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달 대비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겨우 0.1% 올랐고요. 근원이 0.2% 올랐습니다. 이걸 곱하기 12 하면 1.2, 2.4죠. 그러면 앞으로 1년 뒤에 뭐 큰 무리가 없다면 3%대의 인플레이션 숫자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키 이슈는 예. 지금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년에 안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3%를 봤다. 그러면 금리가 5%이면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릴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파웰 의장의 발언은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서 파웰 의장이 그렇게 금리를 5%대로 유지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년에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장률을 낮춰잡긴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0.5%, 내년도 0.5%로 낮춰잡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시장이 지금은 변동성일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뉴욕 증시 지금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하락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 또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호가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FI리서치 한용희수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소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던 FOMC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가 2,40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FOMC가 있었고 50bp 인상 가능성 그 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다들 아시던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정사실화된 내용들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9월달 FOMC 점도표 이후에 12월달,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FOMC 점도표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점도표가 조금은 상향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 상단금리에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 금리의 상단이 이제 5% 정도였는데 오늘 발표한 점도표에서는 이제 5.75%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 5.75% 하나가 찍혀 있고 그다음에 2025년에도 5.75% 하나가 찍혀 있는데 제가 예상할 때는 제임스 블라드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점도표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확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롬 파월 연설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했던 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10월, 11월 모두 긍정적이었다라고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제 하나 질문을 했었던 게 뭐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고 성장의 붐이라기보다는 이제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좀 뻔한 얘기를 했었죠. 물가 하락에 대한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긴축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가 하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 예상치가 7.3이었는데 7.1로 발표했던 것처럼 저는 만약에 내년 1월에 발표하는 CPI가 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시장의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주거비 관련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발언도 했었고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힌트들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지금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겁을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하락만 좀 참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받는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래서 내년 1월에 발표하는 CPI는 저는 6자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 받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모아가실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처럼 주도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12월 23일에는 이제 PC 데이터가 발표를 하죠.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발표할 때는 이제 증시 상승 가능성이 있고 뭐 6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조금 내년 뭐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딱 중순이니까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해드리자면 먼저 JP 모건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CES 2023이 내년 초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JP모건에서는 이제 참여 기업들 중에서 조금 임상 데이터가 좋은 기업들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CES 2023에서는 결국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랑 XR 기기 관련주들이죠. VR, AR 기기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었는데 어제는 좀 반등을 했었죠. 근데 저는 테슬라 수요는 여전히 좀 변조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할인을 하는 이유들은 저는 그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깠을 때는 결국에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3 롱레인지는 아예 주문을 못하게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내년에 주문을 하게 되면은 7,500달러의 할인율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테슬라 자체적으로 3,750달러를 할인해 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에 프라이스 컷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2월까지 인도되는 기준 안에서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7,500달러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는 못 받는데 내년에는 이 2월 물량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고 가자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12월 달에 데이터가 조금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대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도 시기는 좀 더 늦춰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배터리 쇼티지는 2025년까지는 계속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CPI 구성 요소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쉘터입니다. 그러니까 33%를 차지를 하는데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PC 쪽에서는 이제 15%를 차지하고 CPI 쪽에서는 이제 33%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집값이 미국 집값이 얼마나 꺾이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조금 저는 시차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1월 미국의 이제 진로 프라이스, 그러니까 진로 렌트 인덱스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나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그 12월, 1월 뭐 이렇게 갈수록 저는 더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자면은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주거비에 대한 물가 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물가 지표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만 더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CPI는 6자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만 안정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보고 저는 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좀 CPI 발표 시에 투자자들이 좀 매수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용희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3%, 0.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394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2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8% 하락 예상됩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 마감이 됐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일단 호가로 봤을 때는 하락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0만 4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4%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4만 1천 원이죠. 삼성 SDI 오늘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6만 원이네요. LG화학도 1.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3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일제히 하락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LNF 1%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7,500원. 카카오게임즈 0.6% 하락 예상되고요. HLB 지금 예상 체결가 32,500원, 0.9% 하락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0.5% 하락 예상되고 셀트리온 제약이 2% 약세가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예상 체결가 6만 7천 원, 리노공업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내년도 이제 피복 가능성에 대한 차단 그런 메시지가 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최종금리 상단 자체가 좀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언제쯤 정책을 전환할지 이 부분이 시장에 큰 방향을 쥐고 있는 키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자, 지금 보면은 미국의 금리 고점 수준이 대부분 다 이제는 5% 이상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언제부터 금리를 내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2023년,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리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금 예상치를 보시면은 내년 내내 금리를 내리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2024년 6월달 이후에 제법 큰 폭의 인하를 해서 결국 2025년이 되면은 3%,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를 내리는 그런 추세를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도 금리를 내리는 환경에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여전히 금리를 내리는 즉 피봇이 일어나는 시기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이 저점이 형성이 되고 다시 상승을 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금리가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연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결국 경기 침체로 일어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잡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내년도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가기 어렵겠죠. 과거에 항상 보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을 때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내년도에 만약 경기 침체가 있다면 내년 시장을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다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올라오는 이 숫자인 장단기 금리차, 즉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차, 또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금리차, 이 두 개가 다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일드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역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빠르면 16개월 뒤에 경기 침체, 뭐 좀 더 빠르면 10개월 이내의 경기 침체,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금리가 5%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을 때의 시기에 어느 정도의 하락률이 일어났고 또 언제 바닥을 잡았느냐, 그리고 또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로 봤었을 때 네. 경기 침체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10개월 정도 갑니다. 네. 그런데 이미 벌써 시장은 기억하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12개월째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시장이 이미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랬는데 내년도에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시기 보시면은 침체기 이후에 6개월 동안에 7%, 또 12개월 뒤에는 16%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을 한 시장이라면 예.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뒤, 12개월 뒤에 7%, 16%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착륙을 하느냐,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예. 이 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놓고 봤었을 때 파웰 의장이 연착륙에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추세라든지 또 예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 안에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저희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이듯이 지금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12% 가까이 되고요. 네. 또 총 여신의 증가율은 거의 한 7%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내용 저희가 좀 대장하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실망 매물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1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미국 FOMC 회의 정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75bp 인상이 아니라 50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롬 펄 연준 의장 내년 피봇 가능성에 대해서 차단을 했고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일제히 실망 매물이 나왔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산타 랠리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죠.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하락입니다. 2,383포인트. 코스닥도 0.5% 떨어집니다. 724.58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3%, 1.6%까지 떨어지네요. 또다시 6만 원 선을 하회합니다. 59,700원, 5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호가와는 다르게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1.8% 떨어집니다. 83,300원. 삼성 SDI도 1% 떨어집니다. 66만 원이고요. LG화학도 1.7% 떨어집니다. 63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이네요. 163,500원. 네이버가 1.8% 떨어집니다. 19만 원이네요. 그리고 기아가 0.3% 하락, 6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가 0.4% 떨어집니다. 66,1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1.3% 떨어지네요. 103,100원. LNF 1.4% 하락 196,5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4% 떨어집니다. 44,150원이죠. HLB가 0.4% 하락 32,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펄어비스가 1.5% 약세입니다. 지금 현재 45,850원, 그리고 에코프로 1.5%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제약, 스튜디오 드래곤 일제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리노공업 2.4% 하락, 1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일제히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291억 원, 기관은 120억 원 순매수고요. 어제 매수 보셨던 외국인, 지금 개장한 지 아직 2분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4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삽니다. 그 밖에 기계 섹터는 지금 또 시장 대비 견조하게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가스, 보험, 운수창고 섹터가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운수장비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179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151억 원, 기관은 2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2원 20전 상승한 129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은행권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자, 대출 증가율이 12%가 나오고 있으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 여신 증가율이 6.8% 정도 되면 마찬가지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내년에 당장 온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 연준이 예금 증가율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서 오히려 또 마이너스로 가는 쪽으로 유동성을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숫자가 돌아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차트를 한번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34%입니다. 예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출은 늘고 있다. 이건 영원하게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예금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부터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대출 증가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지금 1994년 5년에 비슷한 숫자의 마이너스가 나왔죠. 근데 미국 증시는 94년 이후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만큼 결국 예대율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이 나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대율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94년도에 예대율이 81.4% 정도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99.54%로 올라가면서 약 2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장이 나왔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59.4%의 바닥을 찍고 지금 한 13%포인트, 죄송합니다. 9%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또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똑같은 기간에 약 20% 오른 것처럼 지금도 20%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도 폭락장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은행권의 어떤 몸살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기자본 비율을 보시면은 지난 2, 4분기에 14.9% 수준이었어요. 네. 이게 많이 떨어져서 지금 13.4%입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 2008년도, 2009년도에 위기가 터졌었을 때 이 티어 1 자기자본 비율이 8%대였거든요. 아직은 13.4%니까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앞으로 대출 증가율을 여전히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사람의 어떤 그 현재 펀더멘털이 튼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리를 높였는데도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대출을 해주겠죠. 네.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전체 연체율이 겨우 1.2%입니다.
이 숫자가 아무리 못해도 한 3, 4%대까지 올라가면 네네. 그때부터는 몸살이기가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대출 금리가 6%대인데 연체율은 1.2%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여전히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금리, 경기 침체 이 모든 부분을 봤었을 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실적이요. 네. 그럼 기업 실적이 괜찮으면은 시장 큰 폭락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예. 올해의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네. 시장은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20% 이상 하락,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0% 하락을 했어요. 근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내용을 보시면은 여전히 경기 침체 수준의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70%의 기업이 예상치보다 높은 EPS와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 또 여전히 이익 증가율은 2.5% 수준이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연간 단위로 5% 이상 이익이 늘어났고요. 또 매출 증가율은 자그마치 10.9%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숫자대로 시장이 움직였다면 올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빠졌느냐? 예. 계속해서 경기 침체의 두려움을 가지고 빠뜨린 거죠. 그래서 공포심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상당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내년도의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거나 예. 뭐 성장을 안 하는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네.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아까 보시면은 3.3% 매출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의 10%가 넘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0%가 3%로 떨어지는 것은 엄청나게 하드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깨질 거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보시면은 금융, 그다음에 뭐 소비, 부동산, 건축, 그다음 산업재, 통신 서비스, IT 이런 쪽은 다 매출 증가율이 제법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상보다 좋은 숫자가 나왔었을 때 이런 업종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순이익 마진율이 내년도에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숫자인 게 아니 매출은 하드랜딩인데 매출은 경착륙인데 어떻게 이익은 늘어날 수 있냐 이거죠. 마진은 오히려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내년도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지금 2023년에 있어서 이익 증가율이 5.5%, 매출 증가율이 3.3%일 거고 마진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이 숫자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오히려 매출 증가율은 더 높아지고요. 이익 증가율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마진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런 걱정을 시장이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이익이 나오고 어떤 밸류에이션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추가적인 그렇습니다. 하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S&P 500 기업을 가지고 실적에 네네.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분석을 했었을 때 S&P 500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익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요. 매출 증가율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3%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S&P 500의 전 저점이었던 3,500이 깨지는 예.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보시면은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0%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금리가 지금 파웰 의장 계속 얘기하는 것이 5%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반영을 시켜서 다우존스의 적정 가치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냐면 다우존스는 34,000포인트가 나오고요.
S&P 500은 3,650포인트가 나오고 나스닥은 11,270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이 수준이면 지금의 숫자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빠진다 하더라도 전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하락이 아니고 지금보다 뭐 조금 한 자릿수의 하락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반면 물론 내년 말까지 금리가 3.5%로 미 연준이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내년 연말에 3%대가 보고 또 미 연준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10년 국채 금리가 3.5%이다. 여기에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라고 네. 계산하고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 다우존스가 45,000포인트, S&P 500이 3,8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이 15,000포인트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20%에서 40% 정도 더 높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예. 최고의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 향후 20에서 40% 상승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라면 기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상승에 대한 룸이 조금 더 여유가 훨씬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뭐 지금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를 기회로 잘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국가별로 적정 가치에 따른 매력도는 또 상대적으로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달러의 초강세는 끝났다. 오히려 이제 요즘에 원화가 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1,200원대의 숫자를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00원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한 70%만 가져가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선진국이 80%인데 그것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낮은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 올해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지수들 미국의 이 나스닥 100과 나스닥 그리고 영국의 푸찌 그리고 독일의 닥스 이런 지수대를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70% 정도 투자를 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흥국으로 보시면 앞으로 12개월은 네. 한국과 대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예.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30% 정도를 한국과 대만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중국까지 예.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가장 신흥국 중에서 매력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 한국의 코스피고요. 네. 그다음이 대만 가권지수고 3등이 또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흥국 선진국을 놓고 보면은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떨까요? 사실 최근에 뭐 성장주, 가치주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일어났었을 때 예. 과거의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이 없는데 네.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70%는 성장주를 가져가고요. 네. 30% 정도를 가치주를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 IT, 자동화 이런 쪽, 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차 부품 이런 부분들을 한 70%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치주에 있어서는 미국의 천연가스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이외에 원자재, 금융, 주택건설, 소비 이쪽을 한 30% 정도 가져갑니다. 네,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신재생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종목 얘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ETF 상품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은 그 미국의 지금 현재 매력도가 높은 ETF를 놓고 말씀 예.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1위부터 30위 정도의 매력도가 높은 ETF나 네네. 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골라 보면은 상당히 이 높은 매력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다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서 우선 ETF로 보시면은 네. 1등과 2등이 TAN, QCLN 이게 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예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3등으로 올라오는 게 LIT가 전기차 배터리 쪽이죠. 그리고 4등이 바이오입니다. 5등이 반도체예요. 6등이
전자결제, 네. 또 7등이 반도체, 8등이 또 바이오, 그다음 9등은 이제 운송, 여행 관련된 항공 쪽이고요. 10등이 주택건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 가치주가 다 섞여서 올라오는데 어쨌든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었죠. 예. 그랬는데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과 신재생에너지 종목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올라오는 것이 지코솔라, 캐네디안 솔라, 퍼스트 솔라, 그리고 엠페즈 에너지, 융기 실리콘, 그리고 한국의 종목도 올라옵니다. 예. 한화솔루션, 자솔라 등등.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면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 차트를 보고 있으시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의 이 전력 성장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 자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차트입니다. 좀 올려주시면은 네네. 풍력이라든지 이 태양광 그리고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예. 천연가스 이런 쪽이 앞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가장 낮았던 쪽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시면은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네. 그래서 2026년이 되면 태양광이 1등이 되고 풍력은 많이 올라오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20% 정도는 꼭 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ETF를 활용을 하시고 종목은 직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좀 하시면 앞으로 1년 동안에 좋은 그런 수익률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참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느껴지는 요즘인데 이럴 때 또 이렇게 좀 매력도가 높은 섹터, 종목, ETF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9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NC소프트, 삼성 SDI, 삼성전기, LG화학 순매수했는데 오늘 일제히 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는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 하나솔루션, 삼성물산, LG노텍,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현대차 지금 0.6% 올라가고 두산 에너빌리티 1.8% 상승 중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입니다. 현대차 0.9%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하나솔루션, LG이노텍, CS윈드, 현대모비스,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CS윈드 0.8%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도 지금 0.4% 상승세입니다. 207,500원이죠.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0.4% 하락 2,388포인트, 코스닥 0.2% 지금 제한적인 하락이긴 하네요. 727포인트입니다. 오늘 12월 15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